만약 한 나라의 마지막 왕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잊어버렸다면요? 그것도 스스로 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지워나갔다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지만 한 번도 왕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제 나라 궁궐에서 태어났지만 제 나라 땅을 밟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사람, 어머니가 살아있었지만 평생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이 어디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사람.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제국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제물로 바쳐진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그가 마지막으로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이 사람이 평생 전하지 못한 말을 영영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곳입니다. 교과서 한 줄로 스쳐 지나간 이름들, 시험 문제로만 만났던 사건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숨소리까지, 눈물까지, 침묵까지.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엔 자연스럽게 그 버튼에 손이 갈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마지막 왕자 영친왕 이은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그가 삼켰던 눈물을, 그가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1897년 10월 20일 대한제국 황궁, 덕수궁, 고종 황제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순원왕규비 엄씨, 고종이 가장 총애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은, 훗날 영친왕이라 불리게 되는 이 아이는 고종이 말년에 얻은 가장 소중한 핏줄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아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이미 황태자 이척순종이 있었지만 순종은 몸이 약하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고종의 눈에는 어린 이은이야말로 대한제국의 미래를 이어갈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이은이 걸음마를 뗄 때마다 신하들을 불러 자랑했고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저 아이가 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난 시대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897년이라는 해를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제국이 선포된 바로 그 해입니다. 고종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언한 것은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미 한반도에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었고 러일전쟁을 앞두고 조선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궁궐의 담 밖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놓고 열강들이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판의 집중 하나가 바로 이가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리합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됩니다. 황궁 안에 일본 통감부가 들어섰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상 조선의 통치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궁 밖으로 한 걸음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지는 검열당했고 자신의 신하들은 하나둘 일본에 회유되었으며 자신의 결정은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그는 이미 자기 궁궐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곁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궁궐마당의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라 믿었던 아이.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요구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황태자 이은을 일본으로 보내 교육시키겠다는 것. 이토는 이것을 유학이라 불렀습니다.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게 해주겠다. 일본 황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황태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고종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내 아이만은 안 된다. 고종은 이미 을미사변으로 아내 명성황후를 일본 낭인들의 칼에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가족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자가 아들만큼은 지키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압박을, 압박이 안 되면 협박을. 이토는 고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폐하, 황태자의 교육은 대한제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일본 천황 폐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거절하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새끼 사슴에게 산책을 권하는 것처럼, 마치 도둑이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칼날을 고종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군대도 외교권도 행정권도 빼앗긴 황제가 무엇으로 아들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총도 없고 군사도 없고 외국의 도움을 청할 전화 한 통 걸 수 없는 황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눈물과 체념뿐이었습니다. 1907년 12월 겨울, 10살의 이은은 궁궐을 떠나 남대문역으로 향합니다. 그날의 궁궐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궁들이 아이의 옴내무새를 굳혀주며 눈물을 훔칩니다. 내관들이 아이의 짐을 챙기며 고개를 돌립니다. 고종은 역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올 수 없었습니다. 통감부의 감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이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대신 어머니 엄기비가 역까지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기비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곧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궁들이 엄기비를 부축해야 할 만큼 그녀가 흐느꼈다는 것, 그것만이 전해집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10살짜리 왕자는 기차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역, 점점 흐려지는 사람들의 얼굴, 점점 멀어지는 궁궐의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렸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그 바다, 그 차갑고 어두운 겨울 바다를 건너는 동안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그때 알았을까요? 자신이 이 바다를 다시 건너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이은은 가쿠슈인에 입학합니다. 가쿠슈인. 일본 황족과 최상위 귀족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은은 그곳에서 이황가의 왕세자라는 기묘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지위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은은 조선의 왕세자였지만 조선은 이미 일본의 보호국이었으므로 그의 왕세자 지위는 실질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황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디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이 돼 왕이 아니고 일본인이 돼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 돼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계의 정체성 사이에서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는 아이. 학교에서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이은의 곁에는 항상 일본인 교육관이 배치되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습니다. 편지는 검열당했습니다. 조선에서 오는 소식은 필터링되어 전달되었고 이은이 조선인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은은 유창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일본식 예법을 익혔습니다. 일본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선어를 잊어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자에게서 조선을 지워내는 것. 말을 지우고, 습관을 지우고, 기억을 지우고, 마침내 정체성을 지우는 것. 그것이 유학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은을 따라 일본에 온 소수의 조선인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곁에서 조선의 순결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왕세자께서 밤에 이불 속에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다. 낮에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웃으시고 일본어로 농담도 하시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셨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일본어로 인사를 하시고 등교 준비를 하셨다. 10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이불 속에 묻고
아침이면 적의 언어로 미소 짓는 법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봄날 가쿠슈인의 넓은 운동장에 만국기가 걸리고 아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날. 일본 귀족 가문의 부모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들은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아버지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저마다 자기 자녀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리기를 하다가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부모 곁으로 달려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은의 관중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종은 조선에 갇혀 있었고 어머니 엄기비는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달리기를 하면서도 공을 던지면서도 자꾸만 관중석의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관중석 한쪽 구석에 조선 상궁이 서 있었습니다. 이은을 수행하여 일본에 온 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식 고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일본인 부모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모노들 사이에서 조선 옷을 입은 그녀는 분명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려갈 때 이은은 천천히 상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궁은 울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내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일본인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저 아이가 무릎을 꿇는지, 왜 저 여인이 우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들어 있었는지. 어머니 대신이라는 말은 곧 어머니가 여기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곧 저는 여기서 혼자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예의 바른 인사 속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짓누르는 고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07년 이은이 일본으로 떠난 직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 빌미였습니다.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 한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일본은 분노했고 이를 구실로 고종을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왕좌에서 쫓겨났다. 이 소식을 이은이 어떻게 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엇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에게는 이제 돌아갈 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순종이 황제가 되었지만 순종의 황제 자리란 일본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된 것입니다. 519년 이어져 온 조선 왕조 13년간의 대한제국. 그 모든 것이 일본 천황의 칙령 한 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날 조선 팔도의 하늘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머리를 깎던 선비가 자결했습니다. 장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의 가쿠슈인 기숙사에서 13살의 이은은 자신의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이은은 더 이상 황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왕세자로 격하되었습니다. 이왕이란 일본이 조선의 옛 왕실에게 붙여준 칭호였습니다. 왕이 돼 왕이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 황족도 아닌 제국의 장식품 같은 존재. 일본은 이 가문을 유지시킴으로써 조선 병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체면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은은 그 체면 칠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1911년 어머니 엄기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은이 일본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은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소식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이가 동요하면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들은 장례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낯선 땅에서 어머니의 빈소도 보지 못한 채 혼자서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운동회 날 상궁 앞에서
어머니 대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 이제 그 어머니마저 세상에 없게 된 것입니다. 1919년 1월 21일, 아버지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 사인은 뇌일혈. 하지만 독살설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고종의 시신에서 이상한 검은 점이 발견되었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후 급사했다. 시신이 급격히 부풀어 올랐다. 이런 증언들이 궁 밖으로 새어나왔고 조선 민중은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고종을 죽였다고. 이 분노가 30일 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종의 장례일을 기점으로 2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은에게는 아버지의 장례에 제대로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아들은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울 자유조차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22살의 이은에게 남은 것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감옥과 이왕세자라는 텅 빈 이름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은을 더 단단히, 더 완전히 묶기로 결심합니다. 그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이은에게는 원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명문가 추신 민가관. 고종이 생전에 직접 정한 혼처였습니다. 이은과 민가관의 결혼은 조선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겠다는 고종의 마지막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18년 일본 국내성은 이은과 민가반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 황족 여성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를 이은의 배우자로 결정합니다. 마사코는 일본 황실의 반계열 쪽으로 일본 군부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핏줄에 일본의 피를 섞겠다는 것. 이은의 후손은 반은 조선, 반은 일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 왕실의 순수한 혈통은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로 쓴 병합 문서였습니다. 이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사코에게도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사코는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조선 왕실로 시집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황의 뜻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제국의 정략 속에서 서로에게 배정된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1920년 4월 28일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도쿄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이 결혼을 두고 일본 언론은 내선일체의 상징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된다는 선전의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분노, 슬픔, 통탄. 왕자의 핏줄에 일본의 피를 섞으려는 것이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뒤로 탄 독립운동 세력은 성명을 내고 이 결혼을 규탄했습니다. 조선의 민간에서는 나라를 빼앗기더니 이제는 피까지 빼앗는다며 통곡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이은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배신자처럼 보이고 일본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남아야 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 결혼식 날 이은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사진 속에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감정을 보여주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사코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었지만 마사코는 시간이 흐르며 이은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의 고독을, 남편의 침묵 속에 숨겨진 슬픔을 마사코는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녀는 한국, 이름, 이방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1921년 이은과 마사코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진, 조선의 피와 일본의 피가 섞인 아이. 일본 제국은 이 아이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내선일체의 결실, 조일 화합의 상징. 그러나 이은에게 이 아이는 정치적 상징 이전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나라를 잃은 남자에게 이 작은 생명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진은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도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이은 부부는 이진을 데리고 조선을 방문합니다. 이은에게는 오랜만에 고국 방문이었고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도착한 직후 이진이 갑자기 앓기 시작합니다. 출발 전까지 멀쩡했던 아기가 조선 땅을 밟자마자 고열에 시달리고 구토를 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진은 태어난 지 불과 8달 만에 숨을 거둡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소화불량. 그러나 이 진단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출발 전까지 건강했던 아기가 조선 도착 직후 갑자기 죽는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조선 내에서도 독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가 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본 내의 강경파가 조선 왕실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설. 조선 독립운동 세력의 일부가 일본 피가 섞인 왕자의 탄생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설.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은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은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마사코가 무너져 내리는 옆에서 이은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때 이은의 안에서 무언가가 최종적으로 꺼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나라를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은 남자.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은은 이후 공개적인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시키는 대로 행사에 참석하고 요구되는 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은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제국 육군 장교로 복무합니다. 조선의 왕자가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신이었을까요? 생존이었을까요? 이은에게 군 복무를 거부할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대가로 그는 일본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거부한다면 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은은 중장까지 진급합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일본군 참모부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완벽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은이 조선인 출신 군인들을 만나면 유독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은밀히 문의한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 말기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의 없는 범위 안에서 그는 자기 방식대로 조선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7년 둘째 아들 이구가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자랐습니다. 이은은 이 아이에게 조선의 왕자로서의 자각을 심어주려 했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로 자란 이구에게 조선은 너무 먼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언어와 정체성의 간극이 있었고 이것은 이은에게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합니다.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36년간의 식민 통치가 끝났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고 태극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났고 해외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고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만주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은도 돌아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니까, 38년 전에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도 고향으로,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영친왕을 데려오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이 들어서고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다투기 시작했고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조선의 마지막 왕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었습니다. 왕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명시적으로 영친왕의 귀국을 막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왕정 복고의 우려. 갓 태어난 공화국에 옛 왕족이 돌아오면 왕정을 그리워하는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이승만 개인에게도 이은의 귀국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를 굳이 들여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군 정도, 그리고 이후에 한국 정부도 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이은의 한국 입국은 거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0살에 강제로 끌려간 아이가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나라를 잃고, 아들을 잃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돌아오면 자신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돌아왔을 때 그 나라가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해방 조국이 자신의 마지막 왕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은이 겪은 모든 비극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그를 끌고 간 것은 적의 행위였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가 자신을 버린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은은 일본에 남겨졌습니다. 일본 국적도 없고 한국 국적도 없는 사람, 왕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사람,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는 사람. 그는 도쿄의 한 저택에서 점점 좁아지는 세계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패전 후 크게 변했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일본 왕실과 귀족 제도는 대폭 축소되었고, 이은 역시 일본 왕족 대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동결되고 수입이 끊겼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시종을 거느렸던 왕자가 아내와 단둘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방자 여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화와 수채화를 그려 전시회에 내고 도자기를 빚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일본 황족의 딸이 조선의 마지막 왕자비가 생존을 위해 손에 물감을 묻히고 가마 앞에 선 것입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은의 고국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수백만 명이 죽고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이제는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그 무력감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와 60년대가 흘렀습니다. 한국은 재건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폐허 위에 새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친왕의 존재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영친왕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알더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화국의 시대의 왕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과거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은은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이은에게 결정적인 비극이 찾아옵니다. 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가끔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멍해지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진단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오랜 억압, 반복된 상실의 트라우마가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의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뇌혈관 질환이지만 사실 이것은 슬픔이 몸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슬픔을 견디다가 몸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이방자 여사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전하께서는 밤마다 조선의 꿈을 꾸셨습니다. 잠꼬대로 조선말을 하셨어요. 낮에는 잊으신 조선말을 꿈속에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마마마 하시기도 하고
아바마마 하시기도 하고 잠결에 궁궐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일본어밖에 하지 못하시는 분이 꿈속에서만은 조선의 왕자로 돌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잃어버린 언어가 밤에는 꿈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의식이 지워버린 기억을 무의식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친왕 이은이라는 인간의 비극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친왕을 일본의 순응한 왕자로 기억합니다. 일본 군복을 입었고 일본 여성과 결혼했으며 일본에서 일본어로 살았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체제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은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살에 끌려간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관학교 진학도, 군복무도, 결혼도 모든 것이 일본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은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조선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조선인 출신 군인들을 만나면 유독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전쟁 중 조선인 징용자들의 처우에 대해 은밀히 알아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은은 해방 직후 상하이 임시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립 세력과 손을 잡고 조국의 재건에 기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시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38년간 일본에서 살았어도 그의 마음은 끝까지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네 번째, 파혼당한 민가반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의 원래 약혼녀였던 민가반은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은의 비극 옆에는 이렇게 또 다른 비극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무너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함께 무너지는 것. 이것이 식민지배가 만들어낸 연쇄적 파괴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진실. 운동의 날 상궁 앞에서 어머니 대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 엄기비는 아들을 일본에 빼앗기고 나서 미칠 듯한 그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궁중의 재력을 동원해 학교를 세우고 사회사업을 벌이며 나름의 방식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려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는 어머니의 절박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기비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191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일본에 간 지 불과 4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은이 어머니의 죽음을 제때 알지 못했다는 것. 일본이 의도적으로 소식을 늦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대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의 무게를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아이는 어머니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야 할 만큼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빼앗긴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혼자서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영친왕의 귀국에 대해 이전 정권과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1962년 구왕실 재산 처리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면서 이은의 귀국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왕정 복구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로 활용하려 한 것인지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론은 나왔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영친왕 이은의 귀국이 공식적으로 허가됩니다. 56년 만이었습니다. 1907년 겨울
10살의 아이가 남대문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난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66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의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이은은 혼자서는 걸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이방자 여사가 미는 휠체어의 의지에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날의 김포공항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갈색 외투를 입고 담요를 무릎에 덮은 초점 없는 눈의 노인. 그 뒤에서 이방자 여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과 소수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이은은 한국 땅에 내렸습니다. 56년 전 떠난 그 땅. 그러나 그는 이 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지만 이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거기에는 인식의 빛이 없었습니다. 이방자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조선 땅입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이은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국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조국에 돌아온 순간 조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밤마다 꿈속에서 조선말을 하던 사람이 마침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친왕 이은의 비극의 정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잔인한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은 그의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어, 그의 기억, 그의 정체성, 그리고 마침내 고향을 인식하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은은 서울 창덕궁 낙선제에 머물게 됩니다. 낙선제, 조선 헌종이 지은 이 작은 전각은 왕실의 소박한 별채였습니다. 한때 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을 왕궁의 작은 방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방자 여사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매일 남편의 몸을 닦이고 약을 먹이고 햇살이 좋은 날이면 휠체어를 밀고 낙선제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이은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고 가끔 눈을 떠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흰 눈 속에서 옛 궁궐의 풍경이 어른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고종의 무릎 위에서 본 덕수궁의 하늘, 어머니 엄기비의 손을 잡고 걸었던 궁궐의 회랑, 상궁들이 준비한 도시락의 냄새, 남대문역에서 기차를 타던 날의 겨울바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흐릿한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물결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자 여사는 남편을 돌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자비를 들여 장애의 아동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일본 황족 출신이 한국의 장애 아동을 안고 있는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방자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다른 사람의 결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는 것이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1970년 5월 1일, 이은은 창덕궁 낙선제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향년 72살, 10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5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을 알아보지 못한 채 7년을 더 살다가 고향의 궁궐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유로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왕족의 장례였지만 더 이상 왕조는 없었으므로 국가적 의전 없이 수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영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영친왕 이은은 가해자였습니까? 피해자였습니까? 그는 친일파였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까? 10살에 끌려가 평생 자기 의지로 산 적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과서에서 이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친왕이라는 세 글자를 들었을 때 어떤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가진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왕자를 해방된 나라가 잊어버렸다는 것. 영친왕 이은의 이야기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의 패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이름을 빼앗는 것이고, 한 아이의 어머니를 빼앗는 것이고, 한 아이의 언어를 빼앗는 것이고, 한 아이의 기억을 빼앗는 것이고, 마침내 한 아이가 고향을 알아보는 능력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한 사람의 존재를 한 겹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텅 빈 눈으로 고향 하늘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뿐입니다. 운동회 날 상궁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 대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10살짜리 아이. 그 아이는 끝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고, 아버지의 장례를 자유롭게 치르지 못했고,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고향을 기억하지 못하는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자 여사, 정략 결혼으로 맺어졌지만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킨 여인. 그녀는 이은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국에 남았습니다. 1989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족의 딸이 조선의 마지막 왕자비로서 한국 땅에 묻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 대신 다른 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름 없는 개인들이 체스말처럼 움직여지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친왕의 이야기는 그래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적어도 같은 비극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것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친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안타까움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는 것, 그의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더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방자 여사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일본 황족이었지만 한국을 택한 여성, 정략 결혼의 도구로 시작했지만 평생을 한국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바친 여성, 남편을 잃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영친왕의 비극 못지않게 깊고 또 다른 의미에서 눈물겹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잊혀진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0살의 왕자가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을 오늘 우리가 대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